그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의 옷을 다시 자세히 뒤져봤다. 이미 한 번 봤던 주머니인데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주머니의 안감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무언가 더 있다는 걸 느꼈다. 숨겨진 쪽지가 만져졌다. 더 작은 조각. 나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찢어진 쪽지였다. 아니다. 정확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쪽지였다. 일부만 남은 쪽지였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 이미 봤던 글씨. 오세진 주치. 이것도 봤던 것인데. 그런데 추가로 있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쓴 글씨인 것처럼 보였다. 전원 금지 환자 이동 금지. 그리고 약물 관리는 매일 오후 3시. 정신과 진단서 필요. 보호자 동의 필수. 손글씨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김정미 보호자 서명. 정미. 김영우 할아버지 딸의 이름이었다. 내 호흡이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김영우 할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의도적으로 전원 금지 처리한 것. 그것은 감금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정미가 누구인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 딸이지. 목소리가 아프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나는 질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 도윤아.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더 많이 기억할수록 힘이 들어.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인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경찰에 다시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실종자 신고건 있잖아요. 김영호 씨? 아, 네, 기억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경찰한테 말을 건넸다. 뭔가 더 큰 범죄 징후가 보여요. 나는 찢어진 쪽지를 설명했다. 경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 쪽지 꼭 보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곧 방문하겠습니다. 그 통화 이후 나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걸 알았다. 경찰이 개입하면 더 이상 조용히 끝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의 불을 모두 껐다. 창문의 커튼을 더 안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할아버지 침실 옆 소파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경찰은 내 집에 왔다. 2명의 형사였다. 그들은 찢어진 쪽지를 증거로 수집했고 할아버지를 다시 신문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상담에 가까웠다. 형사는 매우 신중했다. 할아버지,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병원에 일어난 일.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약을 자꾸만 먹게 했어요. 어떤 약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약을 먹을수록 기억이 자꾸 흐려졌어. 형사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딸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딸 정미가 자주 왔어요. 정미 씨가 뭐라고 했어요? 회사 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회사 일이 뭔가요? 도윤아, 아직 다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었어. 아주. 할아버지는 조금씩 더 기억을 회복하고 있었다. 형사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도윤 씨, 혹시 지금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종자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 차 한 대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관이 안내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약 48세 정도로 보였다. 단정한 외모, 세련된 옷차림, 교양 있는 표정. 그녀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미입니다. 목소리도 상냥했다. 제가 김영우 할아버지의 딸이고요.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정민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비인간적으로 높았다. 저 여자는 내 딸 아니야. 정민은 잠깐 멈췄다. 경찰관들도 긴장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저 여자 그냥 가게 해. 할아버지는 절망하듯이 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정민은 표정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가면을 다시 써얹었다.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요. 목소리는 슬픈 톤이었다. 지금 누구도 못 알아보세요. 심지어 나도. 그녀는 경찰관들을 봤다. 의료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진단서도 있고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혹시 진단서 있으세요? 정미가 폴더를 꺼냈다. 정신과 진단 알츠하이머 초기 진행. 약물 치료 중. 개인 주변인 인지 불가 판정. 그 진단서를 본 순간 나는 뭔가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이 진단서가 거짓이라는 걸.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다. 극도로 맑았다. 거짓된 기억의 눈이 아니라 참된 공포의 눈이었다. 나는 경찰관을 봤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네. 이 진단서 언제 발급된 겁니까? 정미가 답했다. 작년 7월이요. 아버지가 증상이 심해지셔서.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다. 할아버지는 지난주까지도 저한테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변했다. 정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었다. 우리 집의 거실에 앉아 있는 범인. 경찰관은 정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혹시 진단을 담당하신 의사가 오세진 의사신가요? 정미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거짓의 가면이 떨어졌다.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다. 내 딸 정미는 착하고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아파 보였다. 마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걸 다시 깨닫는 것처럼. 경찰관이 정미를 일으켜 세웠다. 김정미 씨, 아직 체포는 아니지만 경찰서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눈빛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한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그날 밤
경찰은 정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한도윤 씨, 혹시 당신이 보호하시는 분에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말해야 해. 도윤아. 더 이상 기억 속에만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형사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다. 내 회사는 건설회사야. 30년을 운영했어. 형사가 메모했다. 내 딸 정미는 사실 회사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몇 년 전부터 자꾸만.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회사 지분을 달라고 했어. 아주 많이. 그럼 사위는? 사위 박성우는 내 딸. 정미보다 더 집착했어. 형사들의 눈이 반짝였다. 회사 지분을 가지면 상당한 자산이죠? 그렇지. 꽤 큰.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모았다. 나는 지분을 주지 않았어. 근데 지분을 주지 않자 이상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요? 계단에서 떨어지고. 할아버지가 목 부분을 만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양병원에 감금되고. 형사는 계속 기록했다. 계단 사건이 있을 때 누가 근처에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정신을 집중했다. 기억의 안개를 헤치는 것처럼. 정미와 박성훈이. 그리고 박성훈이 손을 밀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분명히 밀었어. 정미 씨는? 정미는 소리를 쳤어. 아버지 조심해. 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뒤에서 정미가 속삭였어. 형사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미가 빨리 끝내라고 속삭였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의도적인, 계획된, 냉혹한 살인이다. 형사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신력이 약해지실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네, 매일 약을 먹였어.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이 자꾸만 없어지는 약이었어. 의사 오세진이 투여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정미가 매번 와서 뭔가를 속삭였어. 딸 정미 씨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빨리 가셔야지. 여기가 편하지 않아? 그런 말들.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난 더 현실감을 잃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누이고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다 얘기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도윤아,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 할아버지,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대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다음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계단 사건의 CCTV 영상이 필요한데요. 사건의 영상을 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즉시 한 명이 떠올랐다. 임준호. 내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봤던 보안팀장. 아직도 연락처가 있을 거였다. 나는 임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오래간만이야. 도윤이, 무슨 일이야? 혹시 김영우 회장 사건 들었어? 다 들었어. 준호가 거기 보안팀장이었잖아. 계단 CCTV 영상 복구할 수 있겠어? 도윤, 그건 준호. 이건 살인 사건이야. 거의 다 왔어. 꼭 필요한 거야. 알겠어. 이틀 뒤 임준호는 USB를 가지고 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좋지 않은 영상이야. 나는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이미 봤어? 아직 아니야. 나는 USB를 켜서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 파일이 떴다. 2024년 3월 15일 2시 32분. 내가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사의 계단에서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때 한 명의 남자가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박성훈이었다.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등을 밀었다. 세게 밀었다. 매우 세게 밀었다. 할아버지의 몸이 계단 아래로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할아버지는 난간을 잡았다. 죽음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그 옆에서 정미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조심해. 연기력이 완벽했다. 하지만 입모양을 자세히 읽으면 할아버지가 난간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정미가 남편한테 가까이 와서 속삭였다. 입모양으로는 명확했다. 빨리 끝내. 그 세 글자였다. 순간 박성우는 할아버지 등을 힘껏 밀었다. 나는 그 순간 키보드를 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진짜 증거였다. 계획된 살인 미수. 가족에 의한 살인 미수. 나는 영상을 저장했고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본 후 말했다. 이 영상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정미 씨와 박성훈 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흔이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경찰은 정미와 박성훈을 동시에 체포했다. 아침 뉴스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왔다. 건설회사 회장 살인 미수 사건. 딸과 사위 체포. 나는 할아버지를 깨웠다. 할아버지는 깨어나면서 물었다. 도윤아, 다 끝났나? 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이었다. 다시 살아났구나.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기억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쉬듯 말을 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도윤아.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목소리가 떨렸다.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3개월이 걸렸다. 증거는 명확했다. CCTV 영상, 의료기록, 할아버지의 증언. 정미와 박성우는 살인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2년. 의사 오세진은 의료기록 조작 및 공범죄로 징역 5년. 판결이 나던 날 할아버지는 법정에 없었다. 그 대신 나는 거기 있었다. 내가 증인이었다. 판사는 나를 바라봤다. 한도윤 씨,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밤 버스 정류장을 생각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봄이 왔다. 겨울에 만난 우리가 이제 봄에 함께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 정류장으로 다시 갔다. 버스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도윤아, 내 할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할아버지가 햇빛을 바라봤다.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니더구나. 나는 기다렸다.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지나치지 않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너는 그걸 했지. 할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 이유야.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나는 할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내가 멈춰 서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작은 선의는 때로는 기적을 만든다.